자, 그 다음에 요네요. 요것도 교재 없어요.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그냥 뭐 이것저것 보고 지금 개정된 걸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넣습니다. 넣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뭐가 있느냐면, 용도를 변경했었을 때 거주 요건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제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자, 96년 5월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달에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해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걸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자, 이랬을 때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자, 일단 다세대면은 여러 개의 집이 되죠. 그죠? 자, 아까도 뭐 질문 아까 누군가 하셨는데,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근생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층짜리 지금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3개 층은 지금 주택으로 쓰고 뭐 하나 층은 예를 들어서 뭐 상가로 쓴다거나 2개 층을 상가로 쓴다거나 이랬을 때 한 개 층을 추가로 해서 상가로 쓰는 한 개 층을 주택으로 전환하잖아요. 이렇게 전환해서 쓰게 되면 4개 층이 지금 주택이 되죠. 그러면 그거 다세대로 전환되는 건 아시죠? 다세대가 되는 순간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니까 장특공제도 일단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율은요, 주택 수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5개의 집이 되면 무조건 플러스 30%예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상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세대냐 다가구냐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느냐 상업용으로 사용했느냐를 직접 입증하라고 할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물론 안 걸리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걸렸을 때 재수없게 걸리게 되면 세금이 엄청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요 사례만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2년 거주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똑똑한 거죠. 일단 뭘로 전환을 했어요?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구는 혜택이 하나 있죠. 하나의 매매단이 통매매를 해버립니다. 다세대는 통매매를 하더라도 1주택으로 안 봐줘요. 근데 다가구는 통매매를 하면 1주택으로 봐줘요. 그래서 통매매를 해서 1주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꿔서 팔아버린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집이 없다면요, 1주택자죠. 그리고 한꺼번에 팔았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집이 돼요. 그래서 12억이 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아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있느냐? 물론 2년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이상 거주는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2년 이상 거주는 어떨 때만? 그렇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만. 근데 취득 당시가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도요, 조정 대상 지역에도 상관없이 2년 거주는 안 해도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했고 그걸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9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얼마에 대해서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2017년 8월 2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지역이죠?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역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 달에 겸용주택을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20년도 중에 그걸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주택을. 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주택하고요, 뭘로 바꾼 거예요? 상가로 지금 이걸 지었다고요. 근데 이 시점에 가서 얘를 상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요걸 주택으로 바꿨어요. 이걸 전부 주택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왔다 갔다 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년 거주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 취득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되더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용도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조정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겸용주택을 2회 이상 용도 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 변경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아니죠?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비과세 요건 판단할 때는요. 거주 요건을 적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 요건은 항상 어느 시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취득 시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죠. 자, 2017년 8월 2일 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2개월 후에 2개월간 사무실로 임대를 했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를 내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자,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으니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은요. 면세사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했던, 즉 다시 말해서 환급받았던 과세사업자면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거래를 하니까 그걸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꿔버리게 되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신고를 했어요. 자, 신고를 하고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2년 거주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해도 된대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년 거주 요건은요. 어느 시점? 자, 그러면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주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앞에 사례를 보면 요때는 집이 상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집으로 온 거죠. 근데 요건 처음부터 뭐였어요? 상가였다고요. 근데 이후에 해제되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된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은 필요 없다고요. 자, 이 경우는요. 요 앞에 경우는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죠. 그죠? 근데 살 때부터 뭐였어요? 주택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판단하는 거고. 이 경우는 살 때가 오피스텔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때로 판단을 하는 거고. 요때로. 그렇대요. 네. 이게 전부 다 그 뭐지? 기재부에 다 문의를 해서 지금 나온 해석례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 판례 내용입니다. 근데 다 종합해 보면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취득 시점으로만 따진다.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취득 시점에 주택이면 이후에 상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택으로 되더라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근데 취득 시점에 애초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되든 새로 지정이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했을 때 자, 주택을 상가로 바꿉니다.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주택에 대해서는 되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많이 때려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뭐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다주택자가 되면은 일단 비과세는 당연히 못 받을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고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장특공제도 안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장특공제는 가능하죠. 3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안 그래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는 계시죠? 예를 들어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고 C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일단 비과세는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조정대상 지역에가 있고 얘가 조정대상 지역에가 있고 얘가 비조정대상 지역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양도 시점에. 취득 시점 말고. 아셨죠? 그랬을 때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0년 이상은 보유했다고 가정할게요. 다 10년 이상은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먼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본공제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기본공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아시겠죠? 세율은요. 30% 추가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36에서 75%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누진율이. 그리고 얘를 팔아요. 얘를 팔면 장특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특공제 못 받죠? 네. 그 다음에 세율은요. 26에서 65% 세율을 적용하죠. 얘를 팔면은 비과세가 되거나 장특공제는 일단 비과세는 놔두고 장특공제 가능하죠? 세율은 6에서 45%죠. 근데 얘를 먼저 팔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특공제 가능하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서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안 해주는 거지. 비조정 대상 지역은 다 장특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다니면서 1억 미만짜리 지금 주택을 그렇게 구입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왜 1억 미만짜리 집을 그렇게 샀었어요? 일단 중과 대상의 주택수에서 1억 미만짜리는 싸그리 다 빠집니다. 두 번째는 그 집을 팔 때도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요. 언제 팔더라도 장특공제나 장특공제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충분히요.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꼭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 가서요. 싼 주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 집에 꼭 안 살아도 되잖아요. 안 살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상가주택이에요. 근데 얘가 상가주택으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주택 면적이 적어도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택수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주택 부분을 상가로 전환을 시켜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택수를 줄여요.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주택수를 줄여버리게 되면은요. 다가구로 전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주택일까 아닐까 판정을 할 때 원래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잔금 시점의 사실상 현황으로 따져요.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그러니까 양도하는 사람이 주택으로 양도했으면 취득하는 사람도 뭐예요? 주택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렇죠? 그러면 양도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면 장특공제 안 되고 일단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특공제 안 되고 세율은 늘어나죠?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은요? 취득세 늘어나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 이상이 되면 8%가 되잖아요. 3주택 이상이 되면 12%가 되고 부가세까지 합치면 13.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중간에 뭐 합니까? 바꿉니다. 상가로. 상가로 바꿨을 때 아니면 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상가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때 특약을 걸면 판단 시점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특약이라는 게 하나 존재를 해요. 매매 계약일 시점에 특약을 걸어놓으면 계약 시점에 물건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는 집이 있어요. 자, 양도하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예요. 근데 취득하는 사람은 이 집을 사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집을 사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이걸 허물고 상가를 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집을 허물어 버리면 양도 시점에 잔금 시점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양도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양도 시점에 집이 없으면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잔금 시점에.
근데 계약 특례를 걸면 매수인하고 합의를 해서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계약 시점에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져요.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시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계약 시점으로 따져요.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까지 계약 시점으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계약을 하고 나중에 가서 뭐 할까요?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철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땅만 있어요. 그러면은 특약을 걸었죠? 그러면은 양도자 입장에서는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자가 다른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집이 있는데 이걸 이번에 산 거예요. 이번에 샀는데 집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과세는 피할 수가 있다고요. 5가 아니라 원래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특약 같은 경우를 잘만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도움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취득자가 부담이 생긴다. 집으로 샀더니 취득자가 부담이 생기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해볼 만하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주택으로 팔았을 때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부터 집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하셔야죠. 양도자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 변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실제 판례에서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중간에 이 사람이 뭐 주택이었던 사람이 상가로 전환을 해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요. 아니면 뭐 상가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판다거나. 근데 이게 용도 변경을 하면 원래는 양도 시점에 사실관계로 따진다 그랬죠. 근데 법에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때는 뭘로 보느냐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때는 그냥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법률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변경한 건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 변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세무서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다 물어봤어요. 건축물 대장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 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가져와, 공사 내역서 가져와, 외관상 변화가 있는지 사진 찍어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내역서 다 가져와. 이걸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려면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다 물어볼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주택이든 상가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가는 무조건 장특공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상가는 무조건 장특공제 가능하죠?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주택은 이제 다주택자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다가 이를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이다.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였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셨나요?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주택 자체를 뭘로 바꾼 거예요? 상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팔았으면 장특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꼭 시험 보는 것 같죠? 해줘요.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디까지만 해주느냐? 상가로부터 사용한 기간부터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어요? 주택이었는데 이걸 상가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주택자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팔았으면 상가로 전환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팔았으면 장특공제가 안 됐던 집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장특공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상가로 바꿔서 팔았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안 해주고 여기만 해준다고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유기간에요. 2%씩해서 최대 30%까지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원래 그냥 주택으로 팔았으면 장특공제가 가능해요. 그냥 주택으로 팔았으면. 즉 1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거나. 근데 이걸 안 팔고 뭘로 바꿔서요? 상가로 바꿔서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준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어차피 주택으로 팔았어도 뭘 받을 수 있었으니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었다면 이후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팔았다. 그러면 그냥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전체를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양도 요건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